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감정이 그때 다 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거꾸로 프로필 플루티스트 이예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획과 교수, TLI 아트센터 챔버 뮤직 페스티벌 예술감독, 수원시향 수석 충남교향악단 부수석 역임, 2012년 예술의 전당 아티스트, KBS 신인음악 콩쿨 우승, 위넨 콘서바토리 졸업, 위넨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리옹 국립고등음악원 졸업, 르세 라마틴 고등학교 졸업, 파리 사대학 소르본느 음악학과 수료, 파리 시립음악원, 말메종 음악원, 생모 음악원, 파리 13구 음악원 졸업, 만 14세 때 선화예중 2학년 재학 중 프랑스로 유학, 초등학교 5학년 개인 레슨으로 플루치전,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 단원. 플룻이라는 악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다들 다르실 텐데 왜 플룻이라는 악기를 선택하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셔서 네. 많은 악기를 다루셨는데 네. 플룻을 선물 받으셨어요. 제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근데 그 악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시켜달라고 계속 3학년 때부터 졸랐는데 너는 손이 작아서 안 돼 이를 안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음악하는 거를 이제 네.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졸라서 2년 동안 졸라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 벼룩시장이라는 잡지가 있었 생활 잡지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선생님을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레슨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당연히 전공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고 네. 그때 제가 4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어서 피아노를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혼자 막연히 생각을 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전공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네. 나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음악가를 할 건데 노래를 또 어린이 합창단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악을 할까? 피아노를 할까? 엄마한테 맨날 그러다가 플룻은 좀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비엔나로 캠프를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때 볼프강 슐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때 빈필 수석으로 계시던 그 선생님 클래스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전공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유학을 오라고 말도 안 되게 막 나 켈러 에티도 불고 있는데 유학을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비엔나 필하모닉 수석이 갑자기? 네, 갑자기 진짜 잘하지 않았는데 천재로 추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난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플룻을 전공을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6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큰 선생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고 예원은 못 가니까 선화를 봐라 해서 선화를 시험을 봐서 그때 합격을 해서 전공을 하게 됐어요. 전공을 권유한 사람이 보통은 뭐 엄마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많이 들어봤는데 비엔나 필 수석이 제안했으면 뭐 무조건 하셨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죠. 아니었는데.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어요. 똑똑히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떻게 불었는지. 근데 이런 게 바로 이제 만 14세 때면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그때 프랑스로. 바로 이렇게 유학 가게 된 계기가 됐겠네요. 네, 그러니까 유럽을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어설프게지만. 근데 이거 내가 서양 음악을 전공을 하려고 했으면 나는 무조건 유럽을 가서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중학교 때 막연히 혼자 생각을 하고 당연히 1학년 때는 아무것도 없고 전공을 예중을 가기는 했지만 이게 평생 제 길이 될 거라고는 부모님이 생각 못 하셨으니까 아유 유학 안 된다고 같이 가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근데 저 혼자 막 결의를 보여주고 저 독일어 책을 사서 혼자 독일어 공부를 하고 막 이래서 2년 동안 쫄라서 이제 결국 보내주시게 됐죠. 네. 근데 혹시 프랑스로 꼭 뭐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큰 선생님께서 그때 김동수 선생님을 이렇게 가서 좀 레슨을 받아라라고 연결을 해주셨는데 김동수 선생님께서 그때 파리에서 막 기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파리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셔서 바로 그냥 그 다음날로
행선지를 바꿔서 파리로 가게 됐어요. 그럼 불어는 그 전에 뭐 하시거나 그런 거? 전혀 알파벳도 겨우 그냥 비행기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럼 중2 때? 그렇죠. 중2 끝나고 출국 날짜 정하고 찾아보니까 뭐 아는 몇 달이 건너서 이제 보호자 해주실 수 있는 분 찾아서 네. 집 구해서 이제 무작정 떠났죠. 와,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뭐 아무것도 몰라서 네. 그냥 덤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보호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하숙 이런 하시면서 유학을 시작하신 거예요? 보호자 이제 지인분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굉장히 제가 어렵게 읽었는데 파리 음악원이나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일반 학교도 다니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갔으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네. 이제 아직은 좀 너무 어린 것 같고 네. 이 플룻을 지금은 하고자 하지만 앞으로 너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학업도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부모님이 권유를 해주셔서 네. 음악원 파리 음악원 그때 이제 수페리어 과정이라고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를 안 다녀도 되는 대학 과정이에요. 그걸로 합격을 했는데 그냥 같이 병행을 했어요. 중3부터. 합격을 하고 가신 건 아니고 가서 했어요. 하신 가서. 거죠. 그래. 그러면 음악 학교랑 일반 학교를 병행하면서 다닌 기간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쵸. 거기 중3 2번. 중3 이제 1년 다시 다녀서 중3 2번 다니고 고1, 2, 3 이게 5년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음악 학교는 그 5년 다닌 동안 다른 음악원도 네, 파리 시립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모로 가서 생모도 졸업을 하고 말메종을 네. 이 간단하게만 제가 프랑스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음악원들을 네. 배우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조금 많이 가신? 좀 오래 고등음악원을 주로 이제 가고자 하죠.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 네. 파리나 리옹에 고등음악원 딱 2개가 있고 나머지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는 시립 음악원이 있는데 파리에 하나 있고 그 옆에 위성 도시들의 생모라든지 베르사유라든지 말메종 이런 학교들이 여러 개 있어요. 다른 지방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이거를 동시에 다닐 수는 없고 네. 하나를 졸업을 하면 그 다음 학교 이렇게 다닐 수 보통 있었어요. 어느 정도 되나요? 기간이 한 학교당? 그 최고 과정으로 들어가면 네. 2년에서 길게는 3년? 네. 1년에 끝낼 수 있는 과정도 있고요. 근데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인데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한국 선생님도 아니고 외국 선생님이고 근데 뭐 어렵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어려서 더 혼란스러웠었던 건 없었던 것 같고 좀 비슷한 문맥으로 계속 쭉 잘 배울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한 사람한테 2년 이상, 뭐 맥시멈 3년 이상 배우면 네. 내 길도 너한테 길들여지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께 자꾸 찾아가라. 뭐 여름방학 때도 다른 캠프를 가서 좀 조언을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크게 다른 부분도 저는 없었어요. 그냥 그때 귀가 좀 팔랑귀라가지고 이 선생님 말씀하시면 아 이게 맞구나 그래서 또 열심히 그거 하고 또 다른 선생님 의견도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등음악원이라는 게 이제 되게 대명사처럼 프랑스에서는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리옹이랑 파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리에 계속 계시다가 리옹으로 이제 시험을 봐서 가신 건가요? 네, 파리에서 이제 이런 시립음악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립음악원에 입학을 시키는 건데 선생님들이 네. 제가 3번을 봤어요. 파리 음악원 시험을. 네. 근데 처음에 봤을 때부터 1차가 계속 돼서 결국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1차 되는 것도 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그 이론 시험이 있는데 네. 이론을 구두로도 보고 이렇게 받아 적고 뭐 이런 것도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100점을 받았어요. 구두 시험까지 네. 다 해서 그 네. 이론에서 1차도 되고 이론도 되고. 이론을 먼저 보고 네. 근데 이론에서 100점을 받고 1차도 됐는데 당연히 되겠지라고 근데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저의 커다란 슬럼프가 시작이 됐죠. 뜬금없지만. 네. 그러면은 상심이 많이 좀 크셨겠네요. 게다가 결과를 듣고 나오는데 지하철역에 그 파리 음악원 그 역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계단에서? 계단에서. 그러니까 허벅지를 탁
계단 이렇게 모서리에 딱 부딪혔는데 네. 허벅지를 다쳤는데 악기를 제가 들고 있기는 했겠죠. 근데 뭐 악기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생각 못 하고 이게 너무 붓고 막 너무 아프고 막 울면서 막 시험 떨어진 것도 너무 슬프고 그 막 집에 가서 그리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악기를 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고 허벅지를 다쳤는데. 갑자기요. 허벅지를 다쳤는데 입술이 아 정말요? 근데 그 시험 떨어진 충격까지 더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겠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막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허벅지가 이게 뼈가 부러진 건지 뭔지 이런 거 병원을 찾아가고 이런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레슨을 갔는데 불 수가 없고 눈물만 나오고 걸어가는데도 계속 눈물만 나오고 부모님은 안 계시고. 안 계시고 말씀도 못 드리죠. 아, 말씀까지도 안 못 들으셔서. 드리죠. 걱정하실 테니까. 그럼 떨어졌다 붙었다 얘기 안 그거는 하죠? 말씀드렸지만 이제 떨어졌어요. 그냥 그러고 아 허벅지 다치고 뭐 그거- 굴르고 이런 건 그리고 얘기 안 울고 뭐 악기를 못 부리고 이런 말씀 못 드렸죠. 근데 레슨 가서 선생님하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이러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악기 부는 걸 하루 아침에 잃어버린 사람처럼. 큰 되게 상실감이 드셨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속상한데 더 또. 아, 그러고 나서 눈물 이제 굉장히 그리고 14살이란 만 14세 때 나갔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네. 그때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건 재밌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생활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아직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부딪히고 맨날 인종차별 같은 게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만 나한테 좀 부당하게 온다고 생각이 되면 혼자 동양 여자라서 이렇게 어린애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여기 안 계시고 하니까 차별을 받나? 이러면 혼자 좀 이렇게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죠. 네. 근데 사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 여기도 필립 베르놀드 선생님 네. 계신 곳이고 뭐 당연히 세계 최고의 클래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 슬럼프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순간에 제가 한 2월 달에 그랬으니까 2월, 3월, 4월 이렇게 악기를 못 불다가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학교 네. 졸업시험이 2월 달 말에 있었는데 이거는 봐야 되니까 어떻게 어거지를 해서 막 했는데 거기서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 내면의 슬픔이 내 음악에 담겼나? 갑자기 아니면은 이거를 얘를 좀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점수를 주신 걸 수도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 이거 나 열심히 해서 여기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미용을 꼭 붙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9월 달에 이제 입시를 봐서 합격을 했죠. 그때도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감정이 그때 다 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리옹 합격 후에와 그 전 과정들에서 그렇죠. 그리고 리옹 합격을 이름을 이제 딱 불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러 내려가는 그 계단에서 울었던 게 아직도 막 생각이 나요. 그거는 진짜 기쁨의 막 힘든 시간을 악기를 불 수는 없었지만 이유를 몰랐으니까 어떻게든 막 불어야 됐고 막 하려고 했어야 됐고 이런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주어진 보상 같은 네. 합격 발표가 그냥 이름을 불러줘요. 와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유럽에 너무 그러니까 뭐 편지 기다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프랑스는 다 이름을 불러줘요. 그 순간에 이제 2차가 다 끝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1차 때도 마찬가지 기다리고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이제 회의를 하시고 합격자는 누구입니다 하고 발표를 한 다음에 가서 다 코멘트를 이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차분하게 계단으로 내려오시면서 오신 그렇죠. 거죠. 외국 친구들은 꼭 딱 그 이름 불렀을 때 막 날듯이 기뻐하는 친구들이 거기서 왜냐면 떨어진 사람이 한 90%인데 거기서 막 날뛰듯이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친구들도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 차이인가 이렇게 되는데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합격 그렇게 들어도 좀 그러니까 뭐 배려랄까? 아니면 혼자서 나중에 좋아하더라도 그런가요? 뼛속까지 배어있는 그런 한국인의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리옹 다른 도시니까 파리랑 리옹이 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조용하고 리옹이
파리는 작은 도시죠. 규모도 학교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규모가 너무 작고 클래스도 다 플러스는 하나밖에 없고 그 대신에 학생들이 너무나 가족같이 이렇게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 가는 거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없어요. 빨리 어두워지고. 그래서 버스 같은 거 이렇게 학교로 가는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티켓 검사하는 컨트롤러가 타면 이제 막 텍스트 막 써줘요 애들이. 텍스트가 조심하라. 문자. 조심해 오늘 컨트롤 있어. 이러면서 막 그런 정도로 작으니까 서로 다 가깝고 맨날 모여서 서로 같이 연습하면서 서로 얘기해주고 같이 막 노래 부르고 그랬던 좋은 기억이 있어요. 덕분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파리 떨어진 게 너무 슬펐고 당연히 그때는 한국 파리음악원 나오신 분도 몇 분 안 계셨거든요. 손꼽을 한 4-5분 정도밖에 안 계셨으니까 거기 뭐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학우들을 만나고 지금 돌이켜 보셨을 땐 전혀 이게 오히려 좋은 경험이고 네, 지금은 이제 좋은 길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립고등음악원이 사실은 최종 과정이죠, 프랑스에서. 네. 근데 최고연주자 과정이라는 이름이 이제 있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또 있긴 있어요, 과정이. 있긴 있어요. 그 네, 고등음악원 안에서 고등음악원 안에서 있긴 허짐시클이라고 있긴 있는데 그렇게 모두가 진학하는 과정은 아니었어요. 네. 어떤 선택 권하지도 않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이제 독일 뮌헨 국립음대로 가셨고 아도리앙 선생님 클래스로 가신 거 맞죠? 네. 그러면은 이것도 어떤 원래 가고 싶으셨던 건가요? 네, 원래 딱 졸업을 하면 독일을 가야겠다는 게 되게 컸고요. 네. 그냥 프랑스에서는 프렌치를 참 잘 배웠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모차르트나 뭐 바흐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독일은. 그리고 독일어 언어라는 게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모든 이제 문화에. 근데 프랑스어가 아닌 이제 독일어로 독일 음악들을 제대로 좀 접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독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죠. 네. 독일어권으로 묶으면 사실 뭐 프랑스, 독일이 완전 양대 축인데 서양 음악에서 그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합격을 하시면서. 네. 그리고 그 클래스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다고. 네, 그래서 저도 거기 밖에는 모르고 그냥 거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준비를 하시고 프랑스 파리처럼 뮌헨.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사고방식 자체가. 네. 이렇게 뭐 독일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사방에 계시고 학교가 그렇게 많다는 거는 찾아볼 생각도 못했고 요새는 다 뮌헨인데 아도리아 선생님도 너무 잘 가르치시고 제가 뭐 마스터 클래스도 가보고 하니까 너무 좋으셔서 여기로 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독일 학교가 좀 프랑스 학교랑 뭐 리옹, 파리도 물론 다르겠지만 이건 아예 나라가 다르니까 뭐 특히 다른 점이나 더 다른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학부랑 대학원으로 갔으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쉽진 않은데 독일로 갔더니 오케스트라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 많이 하고 오디션 준비를 많이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학교 오케스트라도 막 마리스 얀선스가 와서 지휘하고 현악기도 너무 잘하고 뭐 지휘자들도 너무 잘하고 그 점에서 여긴 그 전까지는 오케스트라를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독일을 가니까 오케스트라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길이 거기라고.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 오케스트라가 많죠. 숫자가 그렇죠. 많으니까. 제가 듣기로 프로 오케스트라가 250개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개수 같은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니까 잘하던가요? 뮌헨 그때 당시에? 애들이요? 네. 너무 잘했죠. 왜냐면 워낙 유명하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막 국제 콩쿨 우승한 사람도 있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리옹에서도 애들이 파리랑 리옹도 또 당연히 클래스가
수준이니까 못하는 애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뮌헨을 갔을 때는 되게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완전 깼어요. 솔직히 이거 되게 건방진 생각인데 그 독일을 가기 전에는 프랑스가 당연히 플랫의 최고야 라고 좀 창피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프랑스는 고등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애들의 머릿속에 그런 걸 좀 집어넣어줘서 그래서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근데 독일을 갔는데 너무 다른데 다 잘하는 거예요. 다른데 잘해. 그래서 아, 이 세상은 넓구나. 내가 여기를 와보기를 진짜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가 흘러오다 보니까 학교를 지금 음악원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은데 이런 데서 다 선생님들이 달랐을 거잖아요. 네, 다 다른 선생님. 여러 선생님한테 이렇게 사상을 하신 건데 이게 도움이 된 나중에 이제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었을까요? 애초에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2년을 약속을 하고 기본적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그리고 대학원도 그랬죠. 독일 갔을 때도. 그러니까 2년 안에 최대한의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무언의 약속처럼 선생님하고 되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좀 흡수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 결여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더 좀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한테는 이 시간이 지나면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무엇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무조건 잘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취향과 너의 입맛을 항상 생각하면서 가라라고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시나요? 여러 선생님한테 배우라는 그런 거. 저는 되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들께 마스터 클래스 받아오고 뭐 캠프 같은 것도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하는 편이죠. 학교에도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레슨을 좀 해주시는 거를 제가 또 추진을 하기도 하고요. 네.